우리 원가 방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원가 방식. 자, 원가 방식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좀 어렵습니다. 원가 방식 49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93페이지, 그죠? 493페이지 원가 방식. 원가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고 공부하면 됩니다. 되겠죠? 자, 원가 방식 개념 한번 보겠습니다.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의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한다 되겠죠? 그래서 2번에 이렇게 구한 것을 즉상가격이라 부르기도 하고 복승가격이라 부르기도 하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원가 방식은 건물에 주로 많이, 삼각자산에 주로 많이 써요. 이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을 삼각자산이라 씁니다. 건물을, 이걸 우리가 감가된다 해서 이걸 감가상각되는 자산이에요. 되겠죠? 감가되는 상각되는 자산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거를 제가 원가법으로 제가 평가한다면 이 물건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간지 알겠죠? 이걸 한번 평가해 보면 이 건물을 그대로 회복할 복자, 이 그대로를 회복하여 이룬다면 이걸 복성이라 씁니다. 이 건물을 중고 상태로 그대로 재현한다는 뜻이겠죠. 복성은 이 건물을 그대로 중고 상태로 회복하여 이룬다면 가격이 만들어질 거죠. 이 복성 가격은 중고 상태를 재현한 상태를 말하겠죠. 중고 상태를 재현했기 때문에 이걸 새로 만들어 봐야 되겠죠. 새로 만드는 것을 좀 전에 뭡니까? 새로니까 재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이걸 새로 조달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새로 똑같이 신규로 조달을 한다면, 신규로 조달한다면, 자, 원가가 들까? 원가가 비용입니다. 재조달 원가, 재조달 비용이라 써도 돼요. 똑같이 신규로 재조달한다면 그 원가가 든다 또는 비용이 들어가게 될 거죠. 그러면 시간이 흘렀을까 안 흘렀을까요? 시간은 흘렀겠죠. 시간이 그러니까 감가되겠죠. 이 감가되는 합산을 우리가 누계액이라 씁니다. 합산을 누계. 그죠? 이걸 감가 누계. 또 빼준다. 이걸 감가를 수정한다 라고 써듭니다. 감가 누계액을 쓰든 감가 수정액을 쓰든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복승가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복승가격이 아무리 크더라도 무엇보다는 클 수 없습니까? 재조달 원가보다는 클 수 없죠. 이걸 재조달 원가를 상한선으로 보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산식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아래 산식이 있습니까? 복승가격은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누계 또는 감가수정을 이렇게 차감했다라고 적어놨죠. 이 공식 받으시고 이 공식과 관계 있는 것들이 시험 나옵니다. 되겠죠? 그럼 여기 재조달원가 용어 정리돼야 되겠죠? 재조달원가 용어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이걸 그대로 카피하는 것을 복제원가가 있습니다. 복제원가 하고, 자, 대체원가로 나눠 보겠습니다. 복제원가와 대체원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재조달 원가에 대한 지문이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자, 이 복제원가는 동일한 재료로 카피했다는 겁니다. 뭐다? 동일 재료로. 동일한 재료로 카피했으니까 물리적 측면입니까? 효용적 측면일까요? 물리적 측면이라고 불러요. 뭐라 본다? 물리적 측면이라 이렇게 불러요. 되겠죠? 물리적 측면 이렇게 부릅니다. 되겠죠? 그죠? 대체원가는 한번 볼까요? 대체원가는 동일한 재료입니까? 다른 재료로 대체했습니까? 다른 재료로 대체를 하였으므로, 자, 용도는 같아야 됩니까? 용도는 같겠죠? 그러면 효용은 동등합니까? 그래서 효용적 측면의 원가라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최근의 우리가 부동산은, 최근에 만들어진 부동산은, 이 최근에 만들어진 부동산은 복제원가로 구하고요. 오래된 부동산은 같은 재료를 구하기 어렵겠죠. 이럴 때는 다른 재료로 대체한다 해서 대체원가로 구하겠죠. 자,
이 대체 원가는 최신의 재료로 대체니까 이미 기능적 감가는 되었다는 거야, 안 되었다는 거? 기능적 감가는 되었습니까? 자, 기능적 감가는 있으니까 또 기능적 감가를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복제 원가와 대체 원가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큽니까? 복제 원가가 대체 원가보다 큰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조도 원가는 항상 무슨 시점에 했습니까? 기준 시점에 봅니까? 취득 시점에 봅니까? 기준 시점입니다. 시험은 취득 시점으로 용어를 바꿔 놓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기준 시점을 따져봤더니 이 제조달 원가는 표준적 건설비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표준적인 건설비 되어 있죠. 그래서 표준적인 건설비와 통상의 부대 비용으로 됐죠. 그래서 통상의 부대라는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준적 건설비는 또 어떻게 구성되는지 봐야 되겠죠. 자, 우리 표준적 건설비 직접 공사비 있어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직접 공사비겠습니다. 직접 공사비 되겠죠. 두 번째, 간접 공사비도 있습니까? 간접 공사비도 있겠죠. 또 세 번째, 수급인의 적정이란 이윤까지 포함되었으면 안 됐습니까? 포함되겠죠. 요 수급인의 적정 이윤까지 포함됨으로 인하여 자가건설이든 도급건설이든 항상 무슨 주의다? 도급 가격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무슨 주의다? 도급 가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가건설이든 자 위탁하든 관계없이 무슨 주의? 도급 가격주의를 채택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감가는 발생감가를 씁니다. 무슨 감가? 발생감가주의를 씁니다. 감가는 뭐다? 발생감가주의를 씁니다. 우리 평가서 시험 같으면 발생감가주의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제조물가 용어 정리 보셔야 됩니다. 자, 494페이지 제조물가의 이것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제조물가란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에 줄 긋고 이걸 기준 시점을 뭐로 많이 바꿉니다? 신축 시점으로 용어를 바꾸는 거 조심하기 바랍니다. 문제에서 기준 시점 현재 재생산 재취득하는 경우에 적정가 총액을 말하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2번은 제조물가는 대상물의 적산가격의 상한선입니다. 이 적산가격의 상한선이다. 이 말은 얘가 있겠죠. 얘는 누구의 상한선입니까? 요 적산가격, 복선가격에 얘가 상한선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얘가 상한선이다 이 말을 하였고요. 의미하며 되겠죠? 자, 제조원가는 대상 부동산 중고 상태를 지연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신축시 기준 시점 현재 신축시 적정가의 총액이죠. 이거는 신규로 만들었을 때를 말합니다. 중고는 여기 중고예요. 되죠? 여기 중고 상태를 재현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종류는 두 가지 있습니까? 복제 원가와 대체 원가 두 가지 제조 원가 종류가 있어요. 종류 두 가지 있는데 요 구분해야 되는 복제 원가란 기준치 현재 대상부대 물리적으로 동일하다 했습니까? 이거는 물리적 측면입니까? 물리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재료를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건물이 목재 건물 같은 목재로 그대로 지어야 됩니다. 다른 재료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물리적으로 동등한 자재를 사용했다 이 말을 썼겠죠. 신축한 데 쓰는 비용을 말하고 대체 원가는 뭐다? 자, 다른 재료로 바꿨습니다. 뭐로 바꿨다? 다른 재료로 바꾼데 효용은 같아야 됩니까? 이 부동산의 주택 같으면 주택으로 지어야 됩니까? 상가로 지어야 됩니까? 주택으로 지어야 되겠죠. 용도는 똑같아야 됩니다. 용도를 다르게 재료는 바꿔도 된다 했습니다. 다른 재료로 대체하는 관계인데 용도를 바꾸면 효용이 달라지거든요. 그죠? 효용적 측면의 동질성 갖는 물건을 신축하는 데 소요된 비용 이렇게 적어놨죠. 효용이란 말은 같은 용도로 지으라 이 뜻이에요. 효용이 같은 말. 주택은 효용이 쾌적성이라면 상업은 수익성으로 바뀌거든요. 용도를 바꾸면 효용도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복제원가와 대체원가 비교해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복제원가는 물리적 측면에 밑줄 긋고 대체원가는 효용적 측면에 산정한다. 줄 것입니다.
복지원가는 신축 부동산에 많이 쓰고 대체원가는 오래된 부동산 평가에 많이 씁니다. 동그라미 3번. 만약에 제조원가를 대체원가로 선정하면 이미 기능적 감가가 되었으니까 기능적가는 행하지 않습니다. 되겠죠? 물리와 기능 정제적 감가만 필요하다라고 썼죠. 4번은 뭐다? 복제원가가 대체보다 더 크겠죠. 대체가 더 적다 이 말을 적어놨죠. 그래서 대체원가는 복제보다 적다 이 말은 복제원가가 대체원가가 더 크다라고 말을 써놨죠. 자, 그렇게 읽어보시고, 자, 항상 뭡니까? 제조원가는 도급 건설 기준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조원가 보면은 표준적 건설비와 통상의 부대 비용으로 되어 있고, 자, 표준적 건설비 내용물에 가보니까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수급인의 적정 이윤 이것 줄 거고 별표치입니다. 수급인의 적정 이윤 이것 때문에 도급 가격주의를 선정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통상의 부대 비용 합쳤습니다. 자, 구하는 방법 총가격정 부분별 단가 단위비법 변동 이건 종류만 보고 갔어요. 잘 안 나오니까 한 장 넘겨갔습니다. 자, 감가수정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니까 감가수정의 종류는 물리적 감가와 기능과 경제적 감가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물리는 시간의 경과 이렇게 두째 있어요. 그죠? 손상, 마모, 파손, 노화 이런 말이 들면 물리를 찍으시면 되고, 기능은 안 봅니다. 내부를 기능이라 씁니다. 내부를 기능이라 썼죠. 그래서 두째 줄에 보면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 설계 물량, 형식의 구식화 여기 있고요. 경제는 외부를 말합니다. 두째에 인건적 세태, 주위 환경과 부적합, 시장 성함 그것만 줄 거 놓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 요인이냐 외부 요인이냐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외부는 경제적 감가 관계 있고 내부는 기능적 감가와 관계 있다. 그만 봐두시면 되겠고요. 수정 방법 보겠습니다. 감가 수정 방법. 수정 방법이 좀 중요하니까 별표치입니다. 여기는 수정 방법에서 놀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되겠죠? 수정 방법이 있는데 쭉 있습니다. 자, 보면 자, 한 장 넘기면 내용 연습법 다음 페이지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관찰감가법, 분해법, 시장 추적, 임대 손실하는 법 있죠. 이 5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 수정 방법 이거 별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가 수정 방법이라 씁니다. 감가 수정 방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감가 수정 방법 제일 중요한 게 내용 연수 기준법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의 시험 나옵니다. 내용 연수 기준법. 그렇죠? 자, 내용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다 적어요. 기준으로 하는 방법. 자, 내용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을 줄여서 내용수 기준법 이렇게 줄여서 적어도 되겠죠. 내용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있고, 제일 중요하고 다음에 노는 게 관찰감가법이 있습니다. 관찰감가법. 이 관찰감가법도 있어요. 관찰감가법도 있고. 되겠죠. 세 번째 있는 것이 뭐다? 분해법이 있어요. 분해법. 종류도 시험에 나옵니다. 분해법이라 부르기도 하고 내구성 분해 방식이라 써놨죠. 그래서 내구성 분해 방식이라 씁니다. 그죠? 내용은 잘 안 나오고, 그죠? 제목만 한번 나온 적이 있고, 네 번째 시장 추출법, 시장 추출법 있죠. 시장 추출법 종류는 알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임대로 손실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종류 있습니다. 임대로 손실하는 법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5가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연습법은 다시 내용물이 3가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게 뭐다? 정액법이 있습니다. 이 정액법. 우리 정액법을 다름으로 균등삼각법이라 적어놨죠? 이걸 다름으로 균등삼각법이 되겠죠. 균등삼각법이라고 씁니다. 그죠? 이걸 다름으로 직선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뭐다? 직선법이라고 불러요. 직선법이라고 불러요.
되겠죠. 이 정액법은 건물과 구축물에 많이 씁니까? 어디에 많이 쓴다? 건물이든 구축물에 많이 써요. 구축물 등에 주로 많이 씁니다. 등에 주로 적용을 하고요. 이런 데 주로 적용하고. 자, 정율법이 있습니까? 어딘다? 정율법이 있어요. 정율법. 되겠죠? 정율법 있죠. 정율법을 우리가 자, 체감삼각법이라 써도 됩니다. 뭐다? 체감삼각법이라고 쓰기도 하고, 이걸 자, 곡선법이라 써도 됩니다. 다른 말로 곡선법. 이거는 기계, 기구, 동산에 많이 쓰죠. 그래서 기계라든지 기구라든지 동산에 주로 씁니까? 이런데 주로 씁니까? 동산 등에 이렇게 씁니다. 쓰면 되고. 세 번째, 상한기금법 있겠죠. 그래서 상한기금법이 있어요. 상한기금법이 있는데, 또는 이걸 감채기금법이라 쓰기도 했죠. 감채기금법이라 쓰기도 한다. 되겠죠. 이거는 광산에 주로 많이 써요. 어디에 주로 쓴다? 광산에 주로 쓰겠죠. 그래서 광산 등에 주로 씁니다. 되겠죠. 광산 등에 쓰겠죠. 자, 상한기금은 복리로 이자까지 발생합니다. 뭐다? 복리로 이자가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한다? 복리로 이자가 발생해요. 요것만 복리로 이자가 발생됩니다. 되겠죠. 이 복리로 이자 얘들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얘들은 뭐다?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자 발생이 없어요. 이건 없습니다. 그렇겠죠. 요거는 이론상 감가합니까? 예? 이론상 감가합니다. 그래서 이론상 감가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현장에 나갑니까? 예? 자, 이거는 실무로 합니까? 현장 나갑니까? 실제 감가죠. 실무상이다. 그죠? 자, 그래서 실무적으로 현장 나가 감가를 합니다. 네, 이거는 현장에 나갑니다. 이건 현장에 나가지 않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죠. 자,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문제를 내는데 조금 이건 회계학과 관계 있으니까 조금 어려워요. 자, 보겠습니다. 회계학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정자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고정자산이 있거든요. 자, 이 자산이 고정되었다 했을 때 제가 가격을 편의상 1,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고정자산 1,000원짜리 어떤 물건이 존재한다면 이거 내용연수를 편의상 뭐요? 50년 하면 너무 기니까 그냥 5년으로 줄여서 보겠습니다. 세 가지 조건으로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Y축을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거는 몇 년 감가, 몇 년 뭔가 감가 누계액 되겠습니다. 감가 누계액 또는 수정액이란 말을 쓰고요. 일로 가면 내용연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일로 가면 뭐다? 내용연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내용연수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선 정액법이라는 용어 있죠? 정액법. 자, 정액이라는 말이 뭐요? 정은요 같다는 거예요. 뭐가 동등하다? 액수가 동등하게 하는 방법을 정액이라 씁니다. 자, 액수를 동등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 1,000을 5년으로 나누면 될까요? 예? 5년으로 나누면 1년에 얼마씩 감가하면 돼요? 200원씩 감가하면 됩니까? 얼마씩? 200원씩 감가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내용연수가 5년이 되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죠. 그죠? 1년에 경과하면 몇 년씩 감가합니까? 200원씩. 이 200원씩 몇 년 감가되겠죠? 감가상각됩니다. 이 200원씩 감가상각되니까 이걸 비용 처리해요, 안 해요? 해야 되겠죠. 감가상각되는 걸 비용 처리하여. 이 비용 때문에 수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수익이 나오겠죠. 이 비용 때문에 수익이 나와요. 되겠죠. 수익이 나오죠. 이 수익에서 비용감을 돈을 자본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에 써야 됩니까? 200원 회수해야 되겠죠. 그럼 이걸 기업 금고에 갖다 넣는 겁니다. 이걸 기업 금고에 넣는 것을 기업 내부에 적립한다. 기업 내부에 뭐다? 적립해놨죠. 얼마 적립해놨습니까? 200원 적립됐죠. 남아있는 거 얼마 있습니까? 800원 남았죠. 그러면 적립된 200원이니까 자산의 변화가 있을죠, 없어요? 이 말을 고정자산에 쓴다고요. 또 1년이 경과하면 얼마 감가할까요? 200원 감가하면 되겠죠.
감가상각 처리하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200은 감가상각 처리하여. 이 200원 때문에 수익이 나오거든요. 이 수익에서 200원만큼 자 회수해야 되겠죠. 회수해야 소득세 나중에 적게 낼 거잖아. 그죠? 이걸 기업 내부에 또 적립하면, 그죠? 적립금 400원과 남아있는 600원 되니까 자산 변화 없죠. 그러면 또 1년 지나면 또 200원 감가하면 됩니까? 매년 같은 액으로 감가했어요, 안 했어요? 이걸 같은 액수로 감가를 했잖아. 액수가 똑같다는 거에 다르다는 거예요. 액수가 동등하게 감가하는 것을 정액법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200원, 200원, 200원 똑같으니까 균등하게 상각했어요, 안 했어요? 이걸 균등하게 상각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균등 상환했죠. 그러면 내용수가 만료되면 적립이 1000원이 적립될까 안 될까요? 또 이 똑같은 거 사면 돼요. 이게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액은 뭡니까? 매년 같은 액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을 정액, 다른 말로 균등상각. 선이 직선입니까? 곡선입니까? 직선이죠. 이걸 직선법이라고 씁니다. 계산이 간편할까요? 안 할까요? 계산이 간편하지만 실제 감가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찰 감가법 등과 병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두 번째 정율법이라는 용어 있죠? 정율법. 정율법은 이거는 프로테지가 똑같다는 말입니까? 뭐가 똑같아요? 프로테지가 똑같아요. 만약에 제가 프로테지 30%를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1년에 얼마씩 감가하는 거요? 프로테지를 똑같이 감가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정율법이라 씁니다. 그러면 첫 해 말에 얼마 있었습니까? 1000원이라는 금액이 있었죠. 여기 30%로 정률을 곱하면, 그죠? 30%를 정률로 곱했죠. 자, 프로테지는 똑같이 하라 했어요? 정률은 똑같잖아. 그러면 얼마다? 300 되겠죠. 300원만큼 감가되겠죠. 남은 해가 얼마다? 700원이 되니까 다시 30% 똑같은 프로테지니까 210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또 남은 게 뭐다? 490원이니까 30% 똑같이 하였죠. 그럼 뭐다? 147원. 자, 이렇게 되니까 초기 감가액이 많죠. 후반기가 줄으니까 이걸 체감 상각법이라고 부릅니다. 상각이 체감되죠. 첫해 상각액이 가장 커요. 첫해 상각률이 가장 커요. 예? 첫해 상각액이 가장 큰데 상각률이 가장 크다고 시험에 나옵니다. 첫해 상각액이 가장 큽니다. 율이 가장 큰 것이 아니고 액이 가장 크지 율이 가장 크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되겠죠? 그림이 뭐다? 곡선법이 되고, 세 번째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상한기금법 보겠습니다. 자, 뭐다? 상한기금법 있겠죠? 상한기금법 이렇게 있습니다. 상한기금법 되겠죠? 상한기금법이 되니까 뭐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하겠죠. 여기도 1년의 경감 얼마치 감가했습니까? 200원 만침 감가를 하다 보면 200원 만침 감가상각을 시키겠죠. 감가상각하면 상각되면 이제 비용 처리해야 되네요. 비용 처리하겠죠. 이 비용 때문에 수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수익이 나오겠죠. 이 수익에서 비용만큼을 자본을 회수할까 안 할까요? 자본 회수하겠죠. 그럼 200원만큼 자본이 회수됩니다. 회수되겠죠. 그럼 200원만큼 자본이 회수됨으로 인하여, 그죠? 여기는 회수된 걸 기업 금고에 넣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이 뭐다? 재투자를 하니까 재투자하겠죠? 다른데 재투자하니까 복리로 이자가 발생해요? 복리로 이자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정액법하고 비교를 했을 때 뭐만큼 적게 감가해야 됩니까? 이자만큼 적게 감가해야 되겠죠. 왜 이자만큼 적게 감가 처리해야 되는가 하면, 안 그러면 상환기금으로 하면 뭐다? 회수가 1000원 되어버리잖아. 그럼 또 여기 이자 또 붙거든요. 회수된 거와 이자 부분이 또 붙으니까 이자가 200원 붙으면
자, 이 자산이 고정 자산이 1,200원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이거는 1,000에 멈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자만큼 적게 해소하면 되겠네. 원만큼 적게 해소다. 이자만큼 적게 해소한다 이 말을 쓰거든요. 그럼 이자만큼 적게 해소하기 때문에 자, 상환경은 항상 증액보다 감가가 적다란 말을 쓰면 됩니다. 자, 우리 시험에 초기 감가 가장 큰 수 물었습니까? 예? 자, 초기 감가 누계 가장 큰 수 물으면 어떨까요? 그죠? 자, 기출했죠? 초기에 감가 누계액이 큰 순서 물었죠? 큰 순서 이거를 물었거든요. 자, 그러면 초기 감가 누계 가장 큰 순서는 가장 큰 게 뭐다? 정율법이 되겠죠. 다음이 뭐다? 정액. 다음이 상한계. 이게 시험에 나왔거든. 상한기금법이고 반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가의 큰 순서 물으면 반대입니까? 왜 반대요? 감가노익과 평가액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죠? 조기 공식이 있잖아. 그죠? 공식에서 보니까 복선 가격하고 제조달 원가와 감가 노객인데 요거와 요거는 정반대가 됩니까? 반비례 맞죠? 그죠? 반비례 되거든요. 반비례 관계 형성하니까. 그죠? 그러면 평가의 큰 순서 물을 수 있죠? 평가액이 큰 순서 이렇게 물으면 뒤집어야 됩니까? 자, 이렇게 뒤집으면 돼요. 그죠? 상한기금이 가장 크고 다음이 정액, 정률이 가장 적습니다. 그 이유가 자, 공식상의 감가 누계액과 복선 가격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죠? 자, 요 세 개를 비교하는 게 잘 나오고요. 관찰관금은 현장에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현장에 나가요. 현장에 나가니까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까? 그럼 주관 개입이 커요? 객관적일까요? 주관적 개입이 크죠? 이 주관적 개입이 큽니다. 주관 개입인데 이걸 객관으로 시험에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 사람이 현장에 나와서 직접 눈으로 관찰하기 때문에 주관적 개입이 큽니다. 주관 개입 큰데 객관으로 나왔어요. 자, 한번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자, 정액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액법. 자, 기억. 대상물 가치 몇 년 일정에 감소하인 가정하에서 제조론 그래서 내용수 말 잔존 가치를 뺀 감가를 하는데 전체 내용수로 나누어 몇 년 감가를 산정하니까 줄 것입니다. 이걸 균등 삼각법, 다른 말로 직선법이라 썼습니다. 그러면 정액법을 다른 말로 균등 삼각법, 직선법이라 부르고 자, 니은 한번 봅니다. 계산이 간단한 장점이 있는 반면 실제 감가와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겠죠. 그죠?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마지막에 관찰감 등과 병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읽어보시면 되고 이거는 건물과 구축물에 주로 많이 썼습니다. 자, 정률법 한번 봅니다. 기억에 대상 부동산 가치 몇 년 말자가 있죠? 말자 동그라미 잔가율에 일정한 율을 곱했습니까? 율을 감소하면 전제를 한다. 그래서 몇 년 말 잔가율을 곱하여 몇 년 감가를 구하겠죠? 프로티지를 곱했다 이 뜻입니까? 그러면 니은에서 보니까 첫해 감가이 가장 큽니까? 액이 가장 커요? 율이 가장 커요? 액이 가장 큰데 문제는 율이 가장 크다고 적습니다. 액자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기간이 경과했더라. 몇 년 말 잔존가액을 감소함으로 감가액도 점차 적어지기 때문에 이걸 체감삼각법, 잔고증감법이라 씁니다. 자, 정리로 계산이 복잡하다는 게 단점, 실제 일치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동산 기계료 등이 많이 쓰고요. 자, 세 번째 상한기금법 봅니다. 내용요소 만료시 감가누계액 총액에 복리계산 이자 상당히 줄 것입니다. 복리이자 상당액 밑줄 긋고 합계 당해 내용수로 상한액 몇 년의 감가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몇 년 감가액에 해당한 금액 이자가 발생하는 전제로 합니다. 이것만 이자 있습니다. 전제로 하에 내용수 말에 감가총액 달성대로 몇 년 일정이 불일치하게 남는 몇 년 간격을 산정합니다. 되겠죠? 자, 그러므로 한번 보겠습니다. 디귿의 정액법은
정률법에 이자 발생을 가정하지 않는 반면 상환기금은 이자 발생이 된대요. 거기 그림 보니까 초기는 감가가 제일 큰 기금보다 정률, 정액, 상환기금이다. 평가의 큰 순서는 뒤집으면 되겠네. 그죠? 상환기금, 정액, 정률 이렇게 반대로 뒤집으면 되겠죠. 그래서 한 장은 폭심학습이라고 별표집니다. 이거 암기하여야 될 내용이 됩니다. 그렇겠죠? 몇 년 간격 크기 순서 되어 있습니까? 자, 초기는 정률, 정액, 상환기금 고출 거고요. 되겠죠? 자, 초기나 중기나 똑같은 말이고 되겠죠? 쭉 봐두시면 됩니다. 자, 초기만 줄 거 놓습니다. 되겠죠? 쭉 보시고 나머지 보지 말고, 자, 중기 후기는 안 해도 됩니다. 되겠죠? 자, 외우지 마시고, 자, 감가누이 컨스 2번 봐야 됩니다. 그죠? 정률, 정액, 상환기금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평가액은 뒤집으면 되겠네. 적산 컨스는 상환기금, 정액, 정률 뒤집으면 되겠죠. 자, 내용연수 종료 시는 종료 말을 봅니다. 말은 정액과 정률이 같아진다는 것. 이 꼴 해놨습니까? 그거 한번 봐두시고. 그죠? 자, 시험은 감가누이 컨스 2번 거기 시험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가누이 컨스서 정률, 정액, 상환기금 그 2번이 한번 출제되었습니다. 관찰감가법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현장에 나갑니다. 그죠? 평가사가, 주체가 대상부의 전체의 구성부를 직접 눈으로 관찰했어요? 간접일까요? 직접을 간접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 별표 치시고, 체유 상태에는 부동산을 비교함으로써 감가를 구하는데, 자, 2번 평가사에 주관 개입되거나 있을 것입니다. 주관인데 객관이란 말로 바꿔서 기술했습니다. 객관 너무 틀립니다. 주관 개입되거나 관찰되지 않는 부를 반영하기 곤란한 단점이 있고, 대상 부동산의 세밀한 상태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게 장점이 되겠죠. 자, 우리 분해법은 제목만 시험 나왔습니다. 이 분해법 내구성 분해 방식인데, 이거를 우리가 수익 환원법에 갖다 넣어놨어요. 환원일의 종률에 넣어놓고 답으로 띄운 적이 있습니다. 이거 분해법 또는 내구성 방식은 원가법 감가수정 방법이 있는 용어입니다. 그죠? 수익 환원법에 넣으면 안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종류가 시험 나왔습니다. 이거는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로 이렇게 나누어 분해를 하는 거예요. 분해를 해서 치유 가능과 불가능으로 나눠서 감가를 하는 방법인데, 이게 중요한 것은 경제적 감가는 치유 가능이 없고 불가능만 존재한다만 봐두시고, 물리적에는 치유 가능과 불가능 다 있는데 경제는 치유 불가능만 있다. 치유 가능이 없습니다. 시장 추출과 임대료 손실은 자,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오른편 감가 수정과 상각은 회계 목적이고 수정은 감정평가 목적이 두 개 바꿔놨습니다. 반대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감가상은 취득원가라면 수정은 제도원가 기준이고, 감가상각은 법적 내용수를 한다면 감가수정 경제 내용수를 중시로 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은 관찰가 인정되지 않으나 수정은 인정된다. 되겠죠? 자, 보시고 감가유는, 자, 감가회계학은 경제적 감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수정은 경제적 감가까지 고려한다는 게 차이점이겠죠. 밑에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감정평가 이론상 감가 수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걸 골라야 했죠. 1번 감정평가 감가수는 취득원가나가 틀렸죠. 취득원가는 감가수정했습니까? 감가상각했었어요. 위에 보니까 표에서 상각했었죠. 바꿔놨네. 그죠? 그래서 수정은 취득원가가 아니고 재조달원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 앞에 거는 뭐다?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에 취득원가 비용배분은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이고, 재조달원가와 기초에 적정하면 수정이 두 개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 직접 눈으로 관찰하여 판매니까 주관입니까? 객관입니까? 주관인데 객관해가 틀렸고요.
3번 봅니다. 동일한 내용서 부동산이라도 건축 방법, 관리, 유지 등에 따라 감가 증거 달라집니까? 달라질 수 있겠죠. 이거 맞는 말이고. 4번 정율법은 연감 관계 일정하대요. 감가액이 일정하면 정액법이 됩니다. 바뀌었네. 정액법은 연감관계에 체감되는 것은 정율에 대한 설명이다. 정액과 정율을 바꾸어 적어놨습니다. 자, 5번 봅니다. 경제적 감가율은 인근지역 세태에 맞는데 설계 불량과 설비 부족은 내부입니까? 내부는 기능적 감가관계가 있습니다. 외부가 내어야 경제적 감가율. 인근지역 세태는 외부니까 경제적 감가 맞는데, 그죠? 자, 설계 불량과 설비 부족은 내부, 건물 내부를 말함으로 인하여 이거는 뭐다? 기능적 감가가 된다. 되겠죠? 밑에 적산법 한번 봅니다. 기초 가격의 기대율을 곱하여 기대 수익의 대상물 계속 임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적어놨죠. 한번 읽어보시고.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있거든요. 거래 사례 비교법인데, 그죠? 거래 사례 비교법. 거래 사례 비교법은 자, 작년에 나왔죠. 원래 안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참고로는 봐둬야 되겠죠. 작년에 나왔네. 그죠? 그러면 원래는 놓은 다음에 어디에 있습니까? 원가법 하나, 수익하는 법 하나 놓을 겁니다. 그죠? 3방식에 보통 2문제 정도 놓습니다. 그래서 원가법 하나, 수익하는 법에 보통 놓는데 거래사례 비교법은 한 번 놓으면 그 다음엔 안 놓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3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가볍게는 한번 보고 갑시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있습니다. 봅니다. 작년에 출제가 되었으니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거래 사례 비교법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래가 빈번한 곳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되겠죠? 자, 요거 보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이 아파트라 보겠습니다. 아파트 또는 과수원이라 할까요? 과수원. 이 거래가 빈번한 이 과수원이라든지 아파트, 뭐 자동차 이런데 거래 사례를 많이 써요. 그겠죠? 많이 쓴다면 실제로 거래되는 것을 얼마냐 봐야 돼요. 실제로 거래되는 것이 얼마냐. 실제로 거래되는 사례가 있겠죠. 실제로 거래되는 사례 있으면 가격이 얼마냐? 얼마에 팔았습니까? 물어보면 알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까? 그럼 과수원 팔았는데 5억 받았대요. 실제로 거래된 사례 가격이 5억이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사정 보정이 있을 수도 있고 시점 수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지역이 다를 수도 있고 개별 요인이 다를 수도 있습니까? 면적이 다를 수도 있죠? 이걸 우리가 앞잡아서 사시식의 면이라 부릅니다. 면적이 다를 수도 있죠? 뭐가 다를 수 있다? 면적이 다를 수도 있겠죠. 이거를 하는 게 비교하여 기준으로 쓰는 가격을 비중 가격이라 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팔았겠죠? 예? 자, 금매로 팔을 수 있잖아. 사정 보정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사정이 없으면 보정할 필요 없죠. 사정 보정 있으면 사정이 사정 보정 해야 되겠죠. 사정 보정 가능성이 있으면 가능, 그죠? 사정 보정 해야 됩니다.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까? 시점이 다르면 시점 수정해야 되는데요. 시점 수정 가능성이 있으면 시점 수정하시면 되겠죠. 지역이라면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비교해야 되겠죠. 지역이 다를 수 있잖아, 그죠? 파는 물건은 대구인데 사례는 구미 거 들고 올 수도 있다고. 지역이 다를 수도 있겠죠. 개별 요인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개별 요인을 비교하고 면적이 다른 면적까지 비교하여 나온 것을 비교하여 기준으로 쓰는 가격을 우리가 자 대상에 써야 됩니까? 실제로 거래된 거 있습니까? 아닙니까? 실제로 거래된 사례를 갖고 오셔가지고 대상 부동산하고 비교한다 해서 이걸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용어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거래 사례 비교법, 이렇게 구한 것을 비준 가격 요추 가격이라 씁니다. 자,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의에 봅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자, 대상 물건과 가격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사례를
비교하여 대상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이걸 묶어서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으로 묶어놨습니다. 과정을 거쳐 대상무일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구한 가격을 뭐다? 비준 가격, 다른 말로 유추 가격이라 불러요. 그러면 산색이 있습니까? 비준 가격 산색 좀 받아야죠. 실제로 거래된 사례 가격에서 사, 시, 지게, 면까지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그죠? 자, 뭐 있다? 사, 시, 지게, 면까지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 되겠죠? 이렇게 구한 것을 비준 가격이라 씁니다. 자, 장점은 뭐예요? 내하고 똑같은 놈이 5억이 그러니 나도 5억 이렇게 하면 실제로 현실성이 있습니까? 같은 물건이잖아요. 현실 있고 설득력이 풍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자, 사례가 많을수록 유리하겠죠. 사례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그죠? 자, 보시면 되고, 단점은 사례 구하기 곤란한 공공용 부동산, 특수형 부동산 살 수 없고요. 자, 여기 주관 기업이 크다는 게 단점이고, 호우 불황에 사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 되겠죠. 자, 사례 선택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 선택 기준 4가지 있어요. 이거 4가지를 사례 선택 기준입니다. 사, 시, 지게 4가지를 사례 선택 기준이라 씁니다. 되겠죠? 그러면 사례 선택 기준은 이 4가지를 지금 말합니까? 예? 사시지게 이거를 사례 선택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뭐라 본다? 사례 선택하는 기준이 되었습니까? 기준 되겠죠. 자, 사례 선택 기준 사정 보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정 보정, 사정이 개입되더라도 보정 가능성만 있으면 될까요? 가능성만 있겠죠.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 사례 특산 사정 개별적 동기가 개입되는 경우 보정할 수 있는 사례여야 된다. 되겠죠. 요거는 나중에 옆에 보면 보정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있죠. 보정하는 방법이 있거든. 제가 한번 보정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문제로 보정해야 되는데, 자, 문제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저 뒤에. 이거 문제 풀이를 해봐야 여러분이 이해가 되거든요. 예? 문제지 뭐 보정하는 예문들이 시험에 나왔는데 좀 간단한 게 없네. 전부 복잡한 것만 있네. 그죠? 보정하려고 하니까 문제를 좀 쉬운 거 넣어놔놓으면 여러분이 연습하기 좀 좋을 건데 전부 어려운 것만 뒷딱 넣어놨어요. 그렇습니까? 그죠? 예? 보정하는 게 있기는 있는데 어려운 거 100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면 머리 아플 것 같은데. 예? 나중에 기본 문제 뽑아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연습용으로는 너무 좀 복잡해요. 자, 요거는 보정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보정해요. 나중에 요약서에 보면 다 넣어놨어요. 사례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넣어놨거든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항상 분자는 뭡니다? 대상 물건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물건? 옆에 대상 물건 들어가겠죠. 밑에는 사례 물건이 들어가요. 사례 물건 이렇게 들어가거든. 원래 100% 했었겠죠? 위에도 100%, 밑에도 100%가 있어요. 위에 보정할 수도 있고 밑에 보정할 수도 있어요. 되겠죠? 여기는 보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 주어에 은, 넌, 이, 의, 가, 주어가 있는 것이 보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상 물건은 하면 대상에다 보정하시면 되고 사례 물건이 하면 사례에다 보정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정합니다. 만약 저가라 같으면 마이너스 하면 되고 고가는 플러스 하시면 돼요. 보정할 때. 이렇게 보정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시점 수정 가능성입니까? 시간적 유사성이라 적어놨습니까? 이걸 시간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것은 갖고 오지 말라는 뜻이고,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이라 했죠? 이걸 위치의 유사성이라 씁니다. 어디 들고 옵니까? 인근 지역에 들고 오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인근 지역에 사례 없으면 유사지역에 들고 오고, 유사지역에 없으면 동일순까지 들고 옵니다. 이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거를 말하고, 자,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은 같은 용도 들고 와야 됩니다. 용도도 같아야 되고 규모도 같고 구조도 가깝고, 그죠? 만약에 목조 건물인데 철근 콘크리트 들고 오면 안 됩니다. 그죠? 같은 종류 들고 와야 된다.
내용수도 비슷한 거 들어가야 되겠죠. 이걸 개별 요인 비교라서 물적 유사성이라 씁니다. 자, 오른편에 똑같은 거 또 적어라, 그죠? 사정 보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거기 얘가 아닌데 예컨대 가는 데 있습니까? 예컨대 있는데 하나 보겠습니다. 사정 보정해 보겠습니다. 예컨대 거래 사례 정상을 보여다 거래 사례 가짜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여기는 가짜가 어디에 붙었다? 거래 사례니까 사례를 수정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사례가 정상보다 몇 프로? 20% 싸게 팔았죠. 그러면 수정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 100% 가지로 했는데 가짜가 어디에 붙었다? 사례에 붙었습니까? 사례에 얼마 싸게 팔았대요? 20% 싸게 팔았대요. 이거 계산하니까 아래가 80이고 위가 100일 이렇게 수정하는 거예요. 자, 이런 지문이 있는 곳에다가 수정하시라는 겁니다. 넌, 이, 의, 가 지문이 어디 붙었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다 수정하시면 돼요. 그죠? 자, 시점 수정 한번 보겠습니다. 시점 수정. 시점 수정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점 대상 물건은 어떤 시점입니까? 기준 시점을 씁니다. 사례 물건은 거래 시점이죠. 그럼 시점 수정 한번 보겠습니다. 시점 수정해 보겠죠. 시점 수정. 대상 부동산은 분자 있죠? 부동산은 분자 있고 사례 부동산은 어디 있습니까? 품 모여 있잖아. 자, 대상은 무슨 시점? 기준 시점을 쓰고 사례 물건은 거래 시점을 씁니다. 이 기준 시점과 거래 시점 일치입니까? 불일치입니까? 불일치하잖아. 뭐다? 일치하는 경우. 불일치하는 경우 거래 시점을 뭐로 바꿔야 된다? 기준 시점으로 바꿔야 돼요. 이걸 바꾸는 걸 정상화하는 작업이라 씁니까? 정상화하는 작업이죠. 정상화하는 작업이에요. 되겠죠? 정상화하는 작업이다. 자, 그러면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시점 수정이라 부르는데 여기는 거래 시점을 수정합니까? 기준 시점을 수정합니까? 거래 시점을 수정해야 됩니다. 기준 시점을 수정한다고 하면 틀립니다. 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죠. 어떤 방법? 지수법과 변동률 적용법이 있습니다. 지수법도 있고 변동률 적용법도 있죠. 두 가지 종류 있더라. 그래서 변동률 적용법이다. 종류도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럼 지수법과 변동률 적용법 두 가지 시점 수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지수법은 공식이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거래, 사례. 실제로 거래되는 사례 가격이 있을 없을까요? 가격이 있겠죠. 여기다가 시점 중을 때 밑에는 무슨 시점? 거래 시점. 자, 방법이 무슨 법? 지수법. 그럼 여기 지수라 붙이면 되겠네. 공식을 만들 때. 위에는 무슨 시점? 기준 시점이 되겠죠. 그러면 공식이 지수니까 지수를 붙이면 이 공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시점 수정치 공식 만들어지고요. 밑에 거는요, 시점 수정치 공식이고요. 거래 사례하는 가격에 대하여 곱하기 1 플러스 물가 변동률이 있습니까? 물가 뭐다? 변동률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물가 변동률을 물으는데, 그죠? 생산자 물가일까요? 소비자 물가를 따질까요? 예? 소비자 물가를 놓으면 틀려요. 그죠? 이거는 소비자 물가라는 게, 그죠? 한국은행의 발표는 생산자 물가를 대비합니다. 뭐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시험은 소비자 물가 지수 자꾸 바꿔놓습니다. 뭐 넣으면 틀린다? 소비자 물가 지수 안 씁니다. 소비자 물가라는 지수 쓴다 하면 틀립니다. 이거 답으로 띄웁니다. 문제지수 거의. 되겠죠? 생산자 물가 지수를 활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되겠죠? 자, 문제지 있을 겁니다. 기본 서에는 그런 말 안 나옵니다. 되겠죠? 자,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비교는 어떻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지역 요인 비교과 개별 요인 비교는 뭐 어떤 차이냐면 요거는 가격 수준의 격차를 조정합니까? 예? 요거는 뭐다? 가격 수준
격차를 조정합니다. 가격 수준 격차를 조정하면 지역요인이고, 가격 격차 조정하면 뭡니까? 개별요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격 격차를 조정합니다. 가격의 격차 조정입니다. 격차를 이렇게 조정하는데 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있죠. 둘 다 종합적 비교과 평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 비교법과, 그죠? 비교법도 있고 평점법도 있습니다. 평점법. 평점법 몇 가지 항목만 비교하는 것을 평점법이라 씁니다. 그죠? 전체 다 비교하면 종합적 비교법이고 몇 개의 항목만 비교하는 것을 평점법이라 불러요. 자, 제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틀린 것을 골라내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시장성 원리에서 실정적과 설득력이 있다 했죠. 똑같은 물건을 놔가지고 이 물건이 5억 나도 5억 이렇게 팔 수 있겠죠. 아파트 매매가 빈번하 이루어지는 거래소입니다. 이런 아파트는 다 거래 사례 비교서요. 그래서 아파트는 거래 사례 비교법 쓰니까 평가하기 쉽습니다. 옆집에 3억 팔면 나도 3억 팔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아파트는 중개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거의 아파트 중개를 합니다. 그죠? 자, 3번. 시점 수정은 거래 사례, 거래 시점 가격을 현재 시점 가격으로 정상했습니까? 이게는 거래 시점을 현재 시점입니까? 기준 시점입니까? 이건 기준 시점 써야 돼요.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바꾼다, 현재 시점으로 바꾼다, 이거 틀렸죠. 평가는 항상 무슨 시점으로 온다? 기준 시점으로 바꿉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4번 사례 자료는 기준 시점이 각각을 유용하고 5번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투기적 요소가 있는 경우는 거래 신뢰성의 문제가 된다 라고 씁니까?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